265 환상을 보는 정석군 했고, 회복력 수업, 일관성이라는 미덕, 삶의 특권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 구스타브 융. 둥근 얼굴에 어깨가 딱 벌어진 밥 딜런이는 올해로 70세이지만 둥근 얼굴에 딱 벌어진 어깨에 짧게 자른 백발머리에 짙은 푸른색 눈빛과 짙은 뉴저지 억양은 여전하다. 그는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똑똑하고 사려 깊으며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는 환상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런 일에 밥보다 책임자는 없다. 밥이 유년기를 보낸 곳은 뉴저지주 패터슨 아일랜드 계와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뒤섞인 동네였다. 밥 아버지는 주 경찰이었고 밥은 그의 돋보이는 아들로 가족, 친구, 이웃들의 사랑을 한껏 받았다. 밥은 교칙이 엄격한 가톨릭계 학교에서 규칙적으로 혹독한 훈련을 하는 스포츠 선수로서 매우 만족스럽고 충만하게 지냈다. 심지어는 언젠가 신부가 될 일을 꿈꾸기도 했다. 그는 상황 파악을 잘했고 사리분별이 명료했기에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문제에 휘말린 적이 없었다. 고등학교에서 밥은 농구선수로 큰 시합을 뛰면서 열정과 환희를 느꼈다. 모험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직하고 근면한 소년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21세가 되던 해에 답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 뒤를 쫓아서 주 경찰이었다. 밥은 주 경찰 업무에 푹 빠져들었다. 마치 아버지가 그랬듯이 밥은 빳빳한 유니폼과 배지를 차고 반짝이게 닦은 신발을 신고 다니며 자부심을 느꼈다. 경찰 업무에서 느끼는 만족이 너무나 컸던 탓에 심지어 밥은 비번의 날에도 주 경찰 막사에 들럭거리곤 했다. 그는 매일같이 주 횡단고속도로에서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했다. 자체적인 경찰과 치안 능력이 부족한 작은 마을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이다. 밥에게는 소명의식이 있었다. 저는 똑바로 살아라 같은 신조를 가진 꼬마였죠. 나쁜 놈들을 잡는 일 그저 그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1975년 어느 날 밥은 본청으로부터 수상한 요청을 받았다. 젊고 열성적인 주경찰 요원인 밥에 대한 소문이 어떤 경위의 귀에 들어갔는데 그 경위가 밥에게 무언가를 제안하려고 했다. 조직적인 범죄 수사를 위해서 6개월 비상근무에 차출될 의향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당신 뉴저지 해안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깡패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다른 깡패들보다 지켜준다는 보호세 명목으로 감당하기 힘든 액수를 빼앗고 있었던 것이다. 밥이 주경찰이 되고 지키고자 맹세했던 약한 사람들,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바로 거기 있었다. 밥은 주저앉고 기회를 잡았다. 주경찰과 연방수사국 FBI는 이 특별 프로젝트를 위해서 손을 잡았다. 그 유명한 제노비스 브루노 감비노 드 카발칸데 패밀리에 잠입하여 그들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열정적이었고 순진했던 젊은 나라의 밥은 본인이 하게 될 쿨하다고 생각하며 반년 동안 하게 될 일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언젠가 형사가 되고 싶었던 그는 이 위장 근무가 본인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로젝트 알파라는 이름의 작전에 2명의 주경찰관 그리고 3명의 FBI 수사관이 투입됐다. 프로젝트 알파 팀은 트럭 한 대로 소규모 운송업을 하는 척하면서 깡패들의 주목을 끈 후에 궁극적으로는 그들로부터 뭘 좀 아는 친구 대접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일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밥의 예전 인생은 거의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밥은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 경찰직을 그만둬야 했다. 파트너였던 이를 포함한 밥의 친구들은 밥이 어떤 심각한 문제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걱정을 했다. 하지만
밥은 그들의 질문을 그저 묵상해 버릴 수밖에 없었다. 비밀 유지 때문이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밥은 당시 일을 이렇게 되짚었다. 저는 지성미의 삶에서 불현듯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위장자 및 수술을 위해서 밥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는 바비 코버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여 그 행세를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또 다른 밥이 기존의 밥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깔끔한 젊은 경찰이었던 과거의 밥은 사라졌다. 대신에 밥 스스로의 표현을 빌자면 겨드랑이 털이 덥수룩한 지저분한 남자로 재탄생했다. 밥은 본래의 자신보다 4살이 많은 행세를 하며 13kg을 더 찌웠고 콧샘을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카락도 곱슬머리로 바꿨다. 배원장을 위해서 매일 몇 번씩 헤어롤을 꽂고 있어야 했다. 곧 깡패들이 나타나서 새롭게 들어온 성업을 시작한 밥으로부터 수익이 25%를 떼어가기 시작했다. FBI의 정보원이 된 전직 깡패 팻 갤리가 바브 비즈니스 파트너 겸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되었다. 팻은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자들이 어떻게 조직하고 작동하는지 밥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실하게 가르쳤다. 또한 본인의 연출을 이용해서 밥이 깡패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깡패들은 밥이 트럭 일을 하는 사무실 위층에서 모여서 노닥거리며 TV를 보고 와인을 마시고 다음 범죄를 모의하기 시작했다. 그런 동안에 밥과 팻은 하루에 15시간씩 트럭 일을 해나갔다. 트럭 운송 대상은 깡패들이 수익을 하고 부르는 것으로 다름 아닌 훔친 자전거, 옷, 전자제품 뭐 그런 것들이었다. 밥과 팻 두 사람의 트럭 일을 하기 위해서 빌린 사무실까지도 이제는 모든 범죄와 단단히 엮여 있었는데 모든 것에 FBI의 기가 심어져 있었다. 움직임, 대화, 상투적인 욕설까지 모두 녹음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이 속임수와 위험으로 점철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밥은 더 능숙한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밥은 새로 사귄 친구들의 허세와 냉혹함에 익숙해져갔다. 밥의 입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공격적으로 변했다. 게다가 점점 더 높은 저 위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다 보며 굴리는 깡패들과 친구가 될수록 밥은 마치 아메바처럼 뭘 좀 아는 놈들의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갔다. 밥이 가지고 있던 예전의 정체성은 풍화되고 있었다. 밥은 이렇게 회상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는 달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깡패처럼 생각하고 있었죠. 밥이 이 일을 너무 잘해서 FBI는 흡족했다. 더 많은 증거를 얻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FBI는 밥의 언더커버 근무 계획을 연장하고 트럭 밀수업을 확장하도록 종용했다. 물론 밥이 그 회사를 이끌 터였다. 몇 개월이 몇 년으로 바뀌면서 밥은 다른 범죄자 두목들처럼 번들거리는 쓰리버튼 양복을 빼입고 그들처럼 링컨 마크 V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다. 전문적인 범죄자들과 인사이더 초크를 하며 그들에게 값비싼 저녁 식사를 접대했다. 심지어 거물 범죄자의 가족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기까지 했다. 밥은 점점 바비 코버트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삶이 마냥 편안한 것만은 아니었다. 긴장을 놓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말았는지 생각할 때마다 차오르는 역겨운 감정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밥의 말을 들어보자. 저는 화장실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몸에 구린내가 나기 시작하죠. 프로젝트 알파가 시작된 후에 3년이 지나자 밥은 확신했다. 이 깡패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나면 반드시 죽일 거라고. 밥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위험 속에 살아가는 불안과 공포가 점점 커지면서 그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심박수는 늘 높았고 잠에서 깰 때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의 수치가 너무 높은 탓에 신진대사와 면역체계, 스트레스 반응을 통제하는 부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밥은 만성설사에 시달렸고 토하기 위해서 운전하다가 차를 길가에 세워야 했던 일도 있었다. 심장마비가 왔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었다. 이 모든 건강 이상 징후를 무시하고 싶었지만 평범한 20대 청년이 겪을 일이 아니라는 것은 밥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도명의 깡패들과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가던 어느 날의 저녁 밥의 도둑 가념한 바닥을 치고 말았다.
밥은 폐과 함께 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뭘 좀 아는 놈들 중에서 최악인 레리와 티너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밥이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서 딸깍 소리를 내자 순간 차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긴장하며 뻣뻣하게 얼어붙었다. 마치 근처의 공기를 당기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다들 점점 차분해져가는 가운데 밥의 긴장감은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그리 머릿속에서 끔찍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다음번에는 서류 가방에서 진짜로 총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 이 끔찍한 난장판을 끈짝낼 수 있지 않을까? 서류 가방을 다시 열면은 티너는 이제 그리 신경 쓰지 않겠지. 권총을 꺼내서 뒤통수부터 날려버릴 수 있다. 레리가 움직이도 전에 레리도 이리도 쏴버릴 수 있겠고, 그리고 증인이 나오면 안 되니까 물론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은 폐쇄 걔도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야겠지?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합리화할 수 있는 법이다. 삶에서 부조화가 일어날 때 밥은 영화 좋은 친구들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난장판을 벌이기엔 그럴 성격이 아니었고 제대로 교육받았으며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중생활하는 동안에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 후로도 휴저잉이 남는 인지장애가 생겼고 신체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졌다. 주 경찰로 근무하면서 밥은 스스로를 매우 도덕적인 신앙심, 준법, 정신, 진실과 정의에 대한 사랑에 투철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은 바비 코버트로 살면서 이런 자상은 설 자리가 없었다. 바비 코버트는 후한무치한 도덕과 살인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돈만 주면 아무 물건이나 옮겨주는 운송업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바비 코버트는 삐뚤어진 인물은 멀쩡 많은 친구들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그들과 친해지려는 자였고 그러면서 그 가짜 친구들은 뉴저지주 경찰과 FBI에 밀고 가고 있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는 볼리어 밥 딜란이로부터 멀어져만 갔다. 바버 정체성은 여러 방향으로 갈래갈래 찢겨나가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걸쳐 소중하게 갖고 온 정체성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위장장애 수사가 끝나고 난 후에 바버에게는 24시간 신변보호가 제공되었지만 몇 주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로는 자신을 알아서 지켜야 했다. 침대 머리맡에 총을 두고 잤으며 늘 총을 가지고 다녔다. 집 밖 외출한 새벽 2시에 몰래 했고 누군가 숨어 들어와 공격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샤워 커튼을 열고 확인하기 일쑤였다. 가족과 친구들을 비롯하여 밥을 아는 사람들 모두가 그를 영웅으로 여겼지만은 밥 스스로는 자신의 영웅이라 생각할 수가 없었다. 사소한 일에도 놀라서 뒤집어졌다. 한 번은 아침에 배달온 신문을 가지러 현관을 나서 앞마당으로 나갔는데 하늘 위에 헬리콥터가 낮게 떠서 그의 집 위를 날아갔다. 깡패들이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헬기를 띄웠다고 생각한 밥은 헐레벌떡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닫고 처박혀버렸다. 사실 그 헬리콥터는 모기 발생을 막기 위해서 살충제 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위장 잠입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는 확실히 불쾌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에 젖어버렸다. 그는 범죄자들처럼 욕설을 내뱉으며 분별 없이 여기저기 돈을 쓰고 다녔다. 마치 그렇게 해야 사람들 틈에 낄 수 있다는 것 같았다. 폭력적인 충동에 휩싸인 그는 주기적으로 아파트 벽에 주먹질해서 구멍을 뚫었다. 그 흔적을 메꾸기 위해서 K마트에서 사온 싸구려 액자와 포스터를 붙여야 했다. 밥은 상처 입었다. 칼 로저스라면 밥이 부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을 듯하다. 인도주의 적인 임상심리학자이며 심리치료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로저스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며 화합하고 있는 상태를 조화라 칭했다. 그러니 부조화란 누군가의 내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부조화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하며 결국 부정직한 자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밥은 바로 이런 부조화 상태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인격의 깊은 곳에부터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밥의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생뚱맞지는 않다. 사실 오늘날 미국은 인격 부조화를 장려하고 있다. 정직하지 않고 냉소적으로 구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솔직할 것이라고 바라지 않는다. 국가나 사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낮다.
우리는 정정 진솔한 것을 어리석고 순진한 것으로 여긴다. 때로는 다른 이에게 더욱 솔직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비판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곧장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믿는 바에 솔직해지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에 초점을 맞추고 마는 것이다. 인상관리는 소셜미디어 시대가 준 특별한 선물과도 같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이 자신의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연출할 수밖에 없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조건 싫든 우리의 삶은 수천 개의 사소한 거짓말, 가짜 행세, 위선으로 너덜너덜해져 있다. 이렇듯이 가짜로 만들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탓에 우리는 그 부조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집단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에게 끼치는 해악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부조화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과 같고, 이는 더 많은 거짓말과 파괴적인 규범, 나쁜 행동을 낳는다. 이것은 집단 착각이 싹트고 깊게 뿌려내릴 수 있는 풍성한 토양과도 같다. 이렇게 울창하게 자라난 집단 착각은 우리가 공유하는 현실 감각을 파괴하는 거짓을 잉태할 뿐 아니라 사회 진보의 작은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햇빛을 몽땅 가려버리고 만다. 최악의 경우에 집단 착각은 우리 스스로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마저 앗아가 버린다. 그렇게 우리는 더 큰 집단적인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한 조용한 절망 속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어쩌다가 우리는 이런 상태에 도달하고 만 것일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의 두뇌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행동 역시 사회적인 토대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지닌 신념들을 마치 우리의 정체성을 단단히 묶어놓는 묵직한 닷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인지적인 작용의 영향으로 빚어진 존재이며, 그러한 작용들은 우리의 의식 바깥에서 일어난다. 우리 두뇌의 무의식적인 영역이 깊숙하고 후미진 어딘가에서 인지 부조화가 낳는 불편한 감정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도록 작동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작동 방식을 인도한다. 문제는 자아상과 자기이익 사이에 정신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이 노력으로 인해 우리의 행태마저도 달라진다는 데 있다. 우리가 평소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여기는 것을 조금씩 옮기고 왜곡하는 것은 부조화스러운 생각과 행동에 맞춰서 합리성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작은 속임수를 정당하기 위해서 변명이 그 일을 잇는다. 그러나 곧 우리 스스로가 져야 할 책임을 완전히 놓아버린 채 우리가 한 행동을 두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 겸허하게 뒤바꿈으로써 스스로의 행태를 합리화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단 습관이 되고 또 규범으로 자리 잡고 나면 머지나 점점 더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인지 부조화. 거짓말과 기만의 차이. 제이슨 블레어는 2003년 뉴욕타임스를 그만뒀다. 그것은 기사가 표절이며 다른 글을 짜집게 했다는 비난을 받은 후였다. 그는 본인이 겪은 일의 인지부조화로 인해서 가속되는 미크로미터 길로 휴가를 설명했다. 2012년 CBS 뉴스에 출연한 블레어는 이렇게 말했다. 뭔가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어떤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사람은 어떻게든 그것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데 이것을 해서 그런 이건 해도 되는 일이어야 해. 나는 이 일을 나쁜 일이 아니도록 만들 거야. 그렇게 합리화하고 나면 한결 편안해지죠. 최초 작은 균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훨씬 큰 도덕적인 파국으로 이어지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나아간다. 실제로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심각한 비윤리적인 행태에 점진적으로 노출된 피험자들은 그러한 행태를 스스로 저지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다. 간단히 말해서 스스로의 행태를 정당화하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 보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을수록 우리는 제지당할 때까지 나쁜 짓을 계속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따분한 테스트를 보도록 해놓고 재밌다고 거짓말하라고 시킨 사람들에게 1달러 혹은 20달러를 지급했던 실험을 기억하는가? 20달러를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1달러를 받은 피험자들이 자신들의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현실을 더욱 곧장 왜곡해버린다는 것이었다. 패스팅계에 따르면 마치 사람들이 허기를 느끼면 무언가를 먹게 되듯이 부자를 느낀 사람은 본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 작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조한 행동을 할 때 그러면서 이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이 나름대로의 선의의 거짓말로 둘러댈 때 우리는 그 나쁜 행동의 이면에 있는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것들은 습관화되어 버린다. 방향이 어느 쪽이 되었든 우리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둘 중에 한 방향으로 이끌어 정리하고자 한다. 바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지속되는 기만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매일 그는 위장 잠입 소세가이면서 동시에 깡패들의 친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다. 양쪽 모두를 감추기 위해서 모두 오래 긴장한 나머지 그 연애는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렸다. 바보는 과긴장 상태에 빠지고 만 것이다. 여기에 타인과 자신을 기원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반응과 상호작용의 연결망이 매끄럽게 작용해야 하는데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그러한 작용은 인간 두뇌에 다룰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지적 활동이기도 하다. 거짓말은 그저 허구의 답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나 기만은 진실을 은폐하면서 동시에 남들을 속일 수 있는 허구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할 때 우리의 눈에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달려나간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다. 바보 진짜 감정과 그가 하는 거짓말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신적인 활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부조화한 상태에 놓인 바보의 장기 기억력과 인지조절 능력에 장애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게 바보에게는 극도로 긴장한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그의 눈에는 감정적인 영역을 억누르는 동시에 그의 결정과 행동을 보다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데 훨씬 많은 힘을 쏟는 식으로 기만 행위를 이어가고자 노력한다. 이와 같이 가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정하거나 진실을 이야기하며 살아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두뇌의 활동을 요구한다. 콜ум비아 대학의 신경과학자 조이 허시의 필자인 스티브 실브만의 대화를 통해 부조화가 우리의 두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중한지 엿볼 수 있다. 2006년 실브만은 거짓말 탐지기 실험에 응했다. 단속달된 거짓말쟁이라면 속여 넘길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래프를 그리는 형식의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었다. fMRI를 이용한 전혀 다른 형식의 거짓말 탐지기였다. 실험의 첫 단계에서 실브만은 마치 전하로 신문을 만든 듯한 기분으로 본인 인생사에 대해서 속으로 독백을 했다. 그리고 신호가 온 후에 그는 조용히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결혼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텍사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가 린다라는 이름의 여자친구가 있었다. 우리가 헤어지던 날 린다의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난다. 사실 실버만은 뉴저지에서 성장했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으며 2003년 이후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실험을 해보니 실버만이 정직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있을 때 두뇌는 퍽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실버만이 정직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두뇌 중에서 감정, 갈등, 인지 조절과 관련된 부분들, 즉 스트레스를 받아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반응을 내놓는 일과 관여되는 그 부분들을 모두 잠잠했다. 하지만 그가 거짓말을 하자마자 그런 영역에서 신경활동이 감지되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또 다른 사실이 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의 뇌는 우리 자신보다도 스스로를 더 잘 파악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런 평가는 지속된다. 말하자면 얼마든지 자신을 속이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내적인 평가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바보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저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속에 살고 있고 범죄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과 친구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난 인생과의 접점을 거의 상실해버린 밥은 자기 해이에 빠져서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다. 본인이 가치 있는 사람이긴 한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깡패들이 체포될 때 심지어 밥은 그들 중 일부와는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부자 속에서 살아온 3년은 밥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인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낡고 고장나게 쓰였으며 넋으로 있던 세월호 시부터 우리 가족을 싣고 다니던 그 차는 1996년 무렵의 내 삶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눈에 보일 정도로 큰 구멍이 뒤져서 바닥에 뚫려 있어서 달릴 때면 차선과 도로가 뒤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다. 다른 사람을 태우면 그 구멍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따로 당부를 해야 할 지경이었다. 나의 어린 시절은 거칠고 힘들었다. 우리 집은 사랑으로 뭉친 안정적인 가정이었으나 나의 학창시절은 끔찍했다. 고등학교 1학년 당시 내 성적은 정말이지 형편없었고 장학사는 나에게 내가 학교에서 사랑하는 유일한 것이었던 스포츠를 하지 말라고 금지했다. 심지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했다.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은 마치 그 낡은 자동차처럼 부스러졌다. 21살의 내게는 아내와 두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보양할 능력이 없었다. 나는 유타주 오거든의 한 베이글 가게에서 제저 시급을 받는 하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사회의 복지와 후두 스탬프에 의존해 살았다. 흔히 하는 말처럼 나는 너무도 밑바닥이었기에 모두가 나를 깔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자기 혐오에 빠져서 스스로를 부적절하고 부조화스러운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고 이런 감정은 마치 자기 실현적인 예언처럼 나를 다른 이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나에게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카멜레온처럼 주변 분위기에 맞추는 것을 퍽 잘하는 편이기도 해서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서 끝없이 적응하려고 들기도 했다. 몰몬교 신자들 속에서 종교적인 사람인 척했고 운동밖에 모르는 운동부 틈에서는 그들의 일원인 것처럼 굴었다. 그 즐겨보는 친구들 틈에서 마찬가지로 터프가이 행세를 했다. 나는 실수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나를 옹호할 핑계를 만들어내었다. 내 인생이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쿨한 태도를 연출하고 있었다. 21살을 건넘겼을 나이였을 뿐이지만 내 가슴 속에는 자기 가치에 대한 의식이 적절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내 삶을 경신할 수 있다는 나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해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똑똑하잖아. 나를 평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이 실망하는 표정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마치 나는 고약한 농담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패배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쁜 이런 똑똑한 패배자가 되는 것. 나는 그저 집어치워 같은 소리나 하며 똑똑한 패배자라는 뭉그런 내 이마에 써붙이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늘려버린 놈. 나는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버렸다. 그러니 나는 결국 똑똑한 패배자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을 터였다.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희망을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베이글 가게의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나는 근처에 있던 서점의 자기개발 서적 코너를 들러보았다. 내가 서가에서 꺼내든 책의 제목은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든이 쓴 자존감의 6 기둥이었다. 흥미롭게 보였지만 그 책을 살 돈이 없었던 나는 서점에 앉아서 곧장 다 읽어버렸다. 브랜든에 따르면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믿고 본인이 행복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었다. 책에 담긴 몇몇 구절은 내 내리를 강타했다. 자존감은 내밀한 경험이다. 인간의 존재의 핵심이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 어디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브랜든이 그런 계속되었다. 자존감의 궁극적인 근원은 오직 내면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 자신의 행위에서 나온다. 자존감을 외적인 것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는 늘 집착하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자기가치 근원이라고 나는 늘 생각해왔다. 하지만 어떤 심리학자는 그 반대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설령 어떤 나쁜 일이 내게 벌어진다 해도 그것은 오직 내 탓일 뿐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겪는 비참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의 완전성을 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머릿속에서 뭔가 퍼즐이 맞춰지면서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네 삶이 엉망진창이어서 내가 실패자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관과 믿음이 나의 외면적인 행동과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자 내 몸에는 소름이 돋았다. 만약에 내가 제법 똑똑하지만 가난하게 태어나서 인생이 꼬인 패배자가 아니라면 나는 내 신념과 가치관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스스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마는지 나는 아주 힘든 길을 돌아서 배웠던 셈이다. 스스로 이 신념에 따라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일기를 쓰자 했고, 이 습관은 놀라울 정도로 큰 치유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글을 쓰면서 내가 순응하고 있던 것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디서 좌절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지 규명해 나갔다. 예전에는 그저 잊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제는 부정적인 반응을 들으면 그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내가 사실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한다고 불만해하며 불안해하며 힘들어했던 이유를 이해했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마치 허물을 벗어 던지는 뱀처럼.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낡은 조롭지 못한 똑똑한 패배자의 순응하는 삶을 내다버렸다. 그 가족에서 빛나는 새로운 나의 모습이었다. 나는 자기 신뢰를 세우겠다.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스스로의 말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 성인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를 이해하면서 조용하게 평온에 도달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내적 조화를 갖추는 것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조화. 그래서 검정고시를 취득했고 2007년 날 베이글 가게에서 내 인생의 바닥을 친 지 11년이 지난 후 나는 하버드를 상징하는 소매의 세계의 검은 벨벳띠가 수놓인 크림슨 색 가운을 입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졌고 성공자의 위치에 올랐다. 그 말이네요.